여러분은 높은 언덕에 편히 자리를 잡고 누워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들과 은하수가 펼쳐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고요한 자연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깊은 잠의 세계로 안내할 우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직접 관측은 불가능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다른 천체나 그 뒤에 보이는 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하여 블랙홀 후보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천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블랙홀로 인해 왜곡된 빛을 관측하는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점차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관측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홀 후보가 발견되었을까요? 대략 수백 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결코 특별한 천체가 아니라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천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태양과 같은 항성의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팽창하려는 에너지가 발생하며 동시에 항성 자체의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려는 에너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열과 빛을 방출합니다. 이 균형 덕분에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제공하는 항성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성의 핵융합 반응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며 언젠가는 핵융합 연료가 소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핵융합 연료가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성이 핵융합을 할 수 없게 되면 팽창하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항성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팽창하는 에너지가 사라지면 남은 것은 수축하려는 에너지뿐입니다. 이때 항성은 급격히 수축하게 되고 그 반동으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해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폭발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수백만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폭발에 휘말리면 주변의 별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블랙홀에는 슈바르츠실트 방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본체 방형을 의미하며 블랙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슈바르츠실트 방형으로 그려진 가상의 구체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블랙홀 자체는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강력한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사라져 버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블랙홀 본체는 강력한 중력 덩어리일 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위에 끌려 들어간 가스나 먼지와 같은 물질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블랙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끌려간 물질은 강한 중력의 영향으로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데 이를 축적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반의 온도는 마찰에 의해 수억 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속 제트입니다. 모든 물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제트가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 현상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을 둘러싼 자기장이 강력한 중력에 의해 뒤틀리면서 축적 원반을 구성하는 먼지와 가스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플라즈마 형태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장의 힘에 의해 제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블랙홀이 물질을 소멸시키는 천체라고만 생각했지만 제트가 방출됨으로써 우주의 다양한 물질이 흩어지게 되고 이 흩어진 물질들이 새로운 별을 만들거나 생명의 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도 블랙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생명의 기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블랙홀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본 적이 있나요? 몇 년 전 블랙홀의 실제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실제로 촬영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에 달하는 엄청난 천체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미지를 보면 블랙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의 검은 부분이 블랙홀 본체이고 주위의 오렌지색 부분이 축적 원반입니다. 사진에는 고속 제트가 보이지 않지만 이 블랙홀에서도 제트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 본체의 크기는 직경 약 400억 킬로미터로 쉽게 말해 태양계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블랙홀이라면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기도 합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얼마나 큰 별이 폭발해야 만들어질까요? 블랙홀이 처음 형성되는 것은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의 항성이 수명을 다할 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블랙홀을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의 크기는 태양 질량의 몇 배 정도로 직경은 수십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이르는 블랙홀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 자세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블랙홀끼리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블랙홀의 합체 현상은 관측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도 관측되었습니다. 중력파란 강력한 중력에 의해 공간이 파동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 위에 생기는 파문 같은 현상이 공간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블랙홀들은 서로 합쳐지며 점점 거대해져 결국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성장한다는 개념은 놀라운 일입니다. 블랙홀도 수명이 있어 언젠가 소멸하게 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양계가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태양이 블랙홀 주위를 2억 년 이상 걸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지구도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발견된 가장 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200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구에서 약 57억 광년 떨어진 피닉스 은하단 중심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수 은하만 해도 약 60개의 블랙홀 후보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1억 개 이상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태양계 근처에도 블랙홀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태양계 근처에 블랙홀이 존재했다면 지구에 생명은 탄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블랙홀은 초신성 폭발의 결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처에 블랙홀이 있었다면 지구는 초신성 폭발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이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도 거대한 중력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흥미로운 천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겨울철 밤하늘의 유명한 별인 베텔게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베텔게우스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별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베텔게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신성 폭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대질량의 별이나 가까운 이중성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을 말합니다. 베텔게우스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항성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약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베텔게우스는 2형 초신성으로 분류됩니다. 2형 초신성은 별의 중심에 철핵이 형성되어 최종적으로 헬륨과 중성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베텔게우스는 현재 태양 질량의 약 11.6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력 붕괴와 함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2형 초신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산소,
철 등 다양한 원소를 우주에 뿌리며 그 충격파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에서 어깨 위치에 있는 별로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과 함께 겨울철 대삼각형을 형성합니다. 베텔게우스의 크기는 태양 방형을 기준으로 764배에 이르며 직경은 약 10억에서 12억 3천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태양의 직경 약 139만 킬로미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베텔게우스의 크기가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별이 맥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맥동성이란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직경과 밝기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텔게우스는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매년 1월 초 해질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베텔게우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기 좋은 시기는 12월 중순이며 베텔게우스는 그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처럼 베텔게우스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천체입니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베텔게우스가 언제나 우리의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그 독특한 붉은빛을 직접 관찰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밤하늘에서 20번째로 밝은 별로 그 밝기 변화가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베텔게우스는 밝기와 크기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적외선 광원으로서 전 천체 중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인간이 더 넓은 범위의 빛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외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텔게우스의 붉은색은 사실 고대부터 주목받아왔습니다. 역사상 베텔게우스를 처음 관측한 인물은 고대 로마의 천문학자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는 베텔게우스의 붉은색을 하이파이루스라고 표현했으며 이후 티무르 제국의 4대 군주였던 울루그 베그가 출판한 성표에서는 루베도라고 불렸습니다. 루베도는 라틴어로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베텔게우스의 붉은색은 고대부터 하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안젤로 세키가 베텔게우스를 클래스 3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적색 거성에 해당하는 분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의 분류가 지금처럼 엄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베텔게우스를 관측한 것보다 3세기 전에 중국의 천문학자도 베텔게우스를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베텔게우스를 노란색으로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베텔게우스는 처음에는 노란색이었으나 이후 붉은색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 12월에 공개된 연구에서 베텔게우스의 핵 직경이 중간 적외선 파장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텔게우스의 핵 직경은 약 55밀리초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0년 전 마이클슨의 측정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공개된 연구에서는 베텔게우스가 1993년 이후로 직경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텔게우스의 대기층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텔게우스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별로 이러한 변화는 곧 초신성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09년 7월 유럽 남천문대에서 공개한 사진에서는 베텔게우스 주변에 30천문 단위에 이르는 거대한 가스 플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거리와 맞먹는 광대한 범위로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결국 베텔게우스는 언젠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며 수십 년 내에 일어날 수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폭발은 그 규모로 인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갑자기 감소했습니다. 9위 정도로 어두워진 것은 25년간의 연구 중 가장 어둡고 온도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밝기뿐만 아니라 방형도 수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 잡지에서는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의 전조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맥동성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맥동성이란 별 전체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친 큰 밝기 감소는 이 맥동성에 더해 대량으로 방출된 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중 지난 50년간의 관측 결과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심핵이 붕괴 직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핵이 붕괴하지 않았다면 초신성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은 앞으로 10만 년 이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당장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적색거성이 된 시점에서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폭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성간 천체 오우무아무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천문대에서 한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독특한 시가형 모양 때문에 발견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혜성과 소행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가 태양계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를 하와이어로 정찰자를 의미하는 오우무아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찰자라는 이름은 다소 불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름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수십억 년 전에 다른 별 주위에서 태어나 우주 공간을 여행해온 천체로 추정됩니다. 천체는 태양계 내의 다른 천체와 달리 다른 천체에 중력적으로 속박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처음으로 확인된 항성간 천체였으며 2019년에는 보리소프 혜성이 두 번째 항성간 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항성간 천체는 희귀하지만 오우무아무아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우무아무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천체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없습니다. 오우무아무아의 직경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짧은 경우 160m 전후, 길게는 최대 8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오우무아무아는 시가형 또는 막대 모양의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천체는 회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태양계 외부에서 온 천체와 유사한 적색을 띠고 있으며 혜성으로 여겨졌지만 가스 방출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의 궤도는 쌍곡선 궤도라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는 중심 천체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는 궤도를 의미합니다. 오우무아무아는 2017년 9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으며 그 후 점점 멀어져 지구로부터 2,4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우무아무아가 발견된 것입니다. 즉, 처음 다가왔을 때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관측 결과 오우무아무아가 태양계 탈출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결과 항성간 천체로 분류되었습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오우무아무아의 궤도 이심률은 약 1.19로 매우 극단적인 쌍곡선 궤도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심률은 궤도의 형태가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궤도는 원형에서 더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고 있으며 이심률은 0에서 0.09 사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유명한 헨리 혜성의 경우 이심률이 0.96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umuamua의 궤도 이심률은 약 1.19로 헨리 혜성보다도 높습니다. 이 말은 오umuamua를 다시 볼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umuamua는 태양계를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체는 쌍곡선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의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umuamua를 태양계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체는 다시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umuamua는 사실상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일회성 천체인 셈입니다. 오umuamua가 태양계를 떠난 후에는
다른 별이나 행성계로 향할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오umuamua 이미 토성 부근의 궤도를 지나가며 태양계를 떠나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umuamua가 태어난 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umuamua가 암석질 소행성과 같이 형성 초기의 별 주변에서 표면에 휘발성 물질을 잃은 천체일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이란 별이 형성된 후 물질들이 응축하여 기체에서 고체로 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태양계의 경우 물의 휘발성 물질이 형성되는 거리는 약 2.7 AU입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내부는 물이 기체로 존재하고 외부는 고체인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에는 암석질 행성이, 외부에는 얼음 행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오umuamua가 암석질일 경우 휘발성 물질의 경계선 안쪽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오umuamua가 원래 존재하던 별 주위를 떠돌다가 중력에 의해 튕겨나가 우주 공간에서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표면의 휘발성 물질을 모두 잃고 딱딱한 외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표면의 휘발성 물질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우주선은 양성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방사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오umuamua는 튕겨나간 후 쌍곡선 궤도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오umuamua가 태양에 접근할 때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지구 밖의 문명이 만든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다소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와이 대학 등의 국제연구팀은 이를 반박하며 오umuamua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임을 연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umuamua는 오르트 구름에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난 천체로 태양에 접근할 때 보였던 가속은 먼지나 가스의 방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다면 작은 방출도 가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신빙성이 높은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천문학자인 아비 로브는 오umuamua가 외계 문명에서 온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오umuamua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추측과 데이터를 통해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umuamua는 이미 태양계를 떠났지만 아직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선을 사용해 오umuamua를 추적하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우주선으로는 오umuamua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슬링샷 기법을 활용해 추적기를 발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형 로켓으로 추적기를 발사한 후 목성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추적기를 빠른 속도로 날려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고안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추적기가 오umuamua에 도달하는데 약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소개한 보이저 1호는 40년 동안 약 241억 4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약 321억 8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합니다. 이 자체로도 매우 어려운 도전이며 현재의 기술로는 목성이 특정 위치에 있지 않으면 슬링샷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이기 때문에 2030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204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umuamua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umuamua와 같은 항성간 천체는 언젠가 다시 지구 근처로 다가올 것이므로 굳이 추적할 필요 없이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관측된 두 번째 항성간 천체인 보리소프 해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umuamua를 추적하는 것에도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오umuamua처럼 가스가 존재하지 않고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회전하는 천체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천체가 다시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천체를 추적하는 가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마그네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타는 어떤 천체일까요? 마그네타는 중성자별의 일종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기장을 자랑하는 천체입니다. 마그네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성자별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8배에서 30배에 달하는 무거운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생을 마칠 때 중심부에 남는 초고밀도의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의 직경은 약 20km로 천체로서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직경이 약 12,700km이므로 지구와 비교하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자별의 질량은 매우 무거워서 지구 질량의 50만 배,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에 이릅니다. 직경이 약 20km 밖에 되지 않는데 질량이 지구의 50만 배인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중성자별은 놀라운 천체입니다. 만약 중성자별에서 한 숟가락 정도, 즉 1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물질을 꺼내면 그 질량이 무려 10억 톤에 이릅니다. 스푼 한 숟가락에 10억 톤이라니 상상조차 되지 않는 무게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중성자별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가 바로 마그네타입니다. 모든 중성자별이 마그네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성자별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얻으면 마그네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중성자별 자체도 이미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석의 자기장은 약 0.01 테슬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알려진 너디뮴 자석은 무게 1g으로 1kg의 철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자기장은 약 1테슬라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무려 1억 테슬라에 이릅니다.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자기장은 지구에서 느끼는 자기장의 2조 배에 달하는 거의 차원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마그네타는 이러한 중성자별의 1000배 이상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로 불립니다. 이 자기장은 너무 강력해서 마그네타가 지구에서 약 64,000km, 즉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접근하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의 데이터가 삭제될 정도입니다. 마그네타는 직경이 겨우 20km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체입니다. 만약 마그네타가 지구에 접근한다면 캐시리스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용카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요. 마그네타는 또한 정기적으로 대량의 괴너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자기장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처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마그네타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중성자별 중에는 마그네타 외에도 펄사라는 천체가 있습니다. 펄사도 중성자별의 일종으로 빠른 자전과 함께 규칙적인 주기로 전파를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1970년대부터 펄사와 마그네타는 중성자별 중에서도 완전히 별개의 천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전에는 펄사로 생각되었던 J1119라는 천체에서 괴너지의 급격한 방출 현상이 관측되면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X선이나 감마선 파장에서 괴너지 방출 현상을 일으키는 마그네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펄사와 마그네타의 특성을 모두 가진 천체가 관측되면서 펄사와 마그네타가 별개의 천체가 아니라 같은 천체의 진화 단계일 수 있다는 발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즉, 중성자별이 펄사 단계를 거쳐 마그네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J1119를 추적 관측한 결과 급격한 방출 현상이 발생한 후 2주 정도 지나 다시 조용해지고 다시 일반적인 펄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중성자별이 초신성 폭발 후에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얻어 마그네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와 관측을 통해 점점 더 밝혀질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천체입니다. 마그네타가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중성자별이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고속 회전의 원인은 초신성 폭발 후 별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른 현상입니다.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물체가 회전할 때 회전 방향을 크게 하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반경을 작게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물리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스핀을 할 때 팔을 모으거나 펴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이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중성자별은 중심부로 물질이 모일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고밀도이고 중력이 강한 중성자별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그네타는 일부 중성자별이 이 초고속 회전으로 인해 내부에서 핵물질의 대류가 발생하고 다이너모 효과가 일어나면서 형성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이너모 효과란 천체 내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으로 다이너모는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 열과 회전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변환되며 이미 강력한 중성자별의 자기장이 더욱 강해져 중성자별의 1000배 이상 강한 자기장을 가진 마그네타가 탄생합니다. 중성자별 중에서도 선택된 천체만이 마그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성자별 중 약 10개 중 1개 정도가 마그네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마그네타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중성자별이 발견되었지만 마그네타로 확인된 것은 후보를 포함해도 약 30개에 불과합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작은 천체이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마그네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그네타에서는 마그네타 지진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는 중성자별 중에서도 마그네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마치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체 표면에서 격렬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그네타 지진이 일어나면 마그네타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데 이 균열로 인해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고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괴너지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마그네타 지진은 2004년에 관측되었습니다. 지구에서 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SGR 180620이라는 마그네타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인류가 관측한 천문 현상 중 가장 밝은 현상이었으며 그 밝기는 태양의 40조 배에 달했습니다. 마그네타는 0.1초 만에 태양이 10만 년 동안 방출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에너지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방출된 감마선은 5만 광년 떨어진 지구에까지 도달했지만 다행히도 지구의 생명체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구로부터 10광년 이내에서 마그네타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구의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구는 거의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타 지진은 정말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다행히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마그네타는 9,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특별한 천체이지만 그 수명은 불과 수백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마그네타의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자기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자기장이 마그네타의 회전에 제동을 걸어 다른 중성자별보다 자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고 마그네타 지진 등의 현상도 일어나지 않으며 결국 점차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마그네타 중 다수는 이미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어 그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마그네타의 일생은 그야말로 굵고 짧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측 역사상 가장 젊은 마그네타는 2020년에 발견된 지구에서 약 1만 5천 광년 떨어진 은하수에 있는 마그네타입니다. 이 마그네타는 태어난 지 약 240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젊은 천체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마그네타는 240살 시점의 모습이지만 15,0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그네타는 15,000년 전에 이미 240살이었죠. 어쨌든 마그네타는 나이가 어릴수록 활동이 활발하다고 여겨지며 이 젊은 마그네타는 마그네타 연구의 이론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그네타의 강력한 자기장과 그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 작은 직경 20km의 천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 중에서도 마그네타는 매우 독특한 존재로 연구가 진전되면서 마그네타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태양계에는 새로운 제9행성의 존재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계에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행성 플래닛 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태양계의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총 8개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외곽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행성, 그것이 바로 플래닛 9입니다. 플래닛 9은 외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과는 달리 얼음과 액체로 이루어진 천왕성형 행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10배 정도, 직경은 2배에서 4배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명왕성보다도 훨씬 먼 궤도를 공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래닛 9의 공전 궤도는 20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률이 0에 가까울수록 궤도는 원형에 가깝고 20률이 클수록 궤도는 타원형이 됩니다. 플래닛 9의 공전 궤도는 매우 큰 타원형으로 약 1만 년에서 2만 년에 한 번 공전한다고 추정됩니다. 과거 태양계 행성으로 여겨졌던 명왕성의 공전 주기가 557년인 것과 비교하면 플래닛 9이 얼마나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플래닛 9의 공전 주기가 약 7,400년 정도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긴 공전 주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플래닛 9의 최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은 해왕성의 최근점보다 약 15배나 멀리 있으며 대략 200 천문 단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원일점, 즉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지점은 약 1200 천문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점에서 태양까지 약 300억 킬로미터, 원일점에서는 약 180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에 대해 다양한 추정이 있지만 플래닛 9이 다른 태양계 행성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플래닛 9이라는 이름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 천체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등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래닛 9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무렵입니다. 당시 카네기 연구소와 제미니 천문대의 연구자들은 태양계 외곽의 천체인 세드나와 다른 원거리, 천체들의 운동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태양에서 2,300 천문 단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이 이러한 외곽 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플래닛 9의 존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5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이 이 가설을 언급하며 외곽 천체들의 유사한 궤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무거운 천체가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브라운과 바티기는 이 가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외곽 천체들의 궤도 운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천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설을 부정하기 위해 수행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오히려 태양계 외곽에 큰 질량을 가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외곽 천체들이 비슷한 궤도 운동을 보이는 이유는 이 무거운 행성의 존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측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플래닛 9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가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래닛 9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플래닛 9의 존재 가능성은 최근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지만 그 기원을 추적해보면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6년에 해왕성이 발견된 이후 해왕성 바깥에 더 큰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조지 포브스는 1880년에 해왕성보다 먼 거리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처음 제안했는데 이 연구는 현재의 플래닛 9 가설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왕성보다 먼 곳에서 명왕성이 발견되었으나
명왕성과 비슷한 질량의 천체들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왕성은 외행성으로 강등되었습니다.